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게임 회사로 유명한 넥슨의 창업주 고 김정주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넥슨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NXC 지분 약 30%로 상속세를 국가에 납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기재부가 넥슨의 제2대 주주가 되었다. 사실상 공기업이 될 수 있다. 상속세가 과하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재부가 제2대 주주가 되어서 넥슨의 소유 지배 구조에 변화가 생길까요? 한국의 상속세는 과연 과한 것일까요? 상속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상속세는 모든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현금, 즉 금전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납세자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특정한 조건 하에서 금전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미술품과 같은 물건으로 대납하는 물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넥슨 창업주 유족들은 약 6조 원 정도의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중 4조 7천억 정도를 NXC 지분 30%로 물납하였고 나머지 1조 3천억 정도를 10년간 나누어서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재부가 경영권을 간섭할 우려가 있었다면 넥슨 창업주 유족들이 물납 외에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갖고 있는 주식을 소수주주에 매각한 다음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한 바 있습니다. 넥슨 창업주 유족들이 물납을 선택한 것은 물납 이후에 넥슨의 소유 지배 구조에 의미 있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납 이전에 넥슨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NXC는 100% 총수 일가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었습니다. 유정현 이사는 고 김정주 창업자의 부인이신데요.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가 100%의 지분을 사실상 보유한 것입니다. 30% 물납 이후에도 여전히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가 7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70%의 지분을 보유하면 사실상 총수 일가가 의도하는 대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일반 결의를 위해서 50% 플러스 1주만 필요하고 특별 결의의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의 지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70%에 육박한 지분은 소유 지배 구조에서 어떠한 변동도 야기하지 않는 수준의 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넥슨 그룹의 소유 지배 구조는 NXC가 넥슨 일본을 지배하고 다시 넥슨 일본이 주 넥슨 코리아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역시 물납 이후에 어떠한 변동도 없습니다. 한편 기재부가 30% 지분을 물납으로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보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재부는 물납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해서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현금화 과정에서 기재부가 당초에 평가했던 주식 가치보다 낮게 현금화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물납이 세금을 납부하는 부유층에게 일종의 특혜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스가 물납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지만 42번이나 유찰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9년 동안 국세물납 증권 매각으로 인한 누적 국고 손실액이 약 3,2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물납 가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물납을 통해서 30% 정도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은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문화재와 미술품 물납도 가능해졌습니다. 문화재와 미술품의 가격 산정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향후에 이런 물납을 통한 특혜 여부가 더욱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적인 입법이 시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자체가 높은 것일까요? 넥슨 창업자 유족은 약 6조 원 정도의 상속세를 정부로부터 부과받았습니다. 약 10조 원의 상속액이 최고세액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할증 20%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60%에 해당하는 6조 원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측은 최대주주 할증 20%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은 경영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에 대한 과세입니다. 즉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40%에서 60%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대주주 할증 20%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시장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우리 상속세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측은 명목 최대 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에 일본 다음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금에서 중요한 것은 명목 세율이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내는가 하는 실효세율의 개념입니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의 실효세율은 1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2017년 기준으로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가업승계 공제 제도라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이 작년 법 개정에 의해서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최대 1천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되었고 기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고 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되었습니다. 자산 유지 의무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사실 기업 상속 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가족이 아니면 어떤 비법이라든지 특별한 노하우의 전수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가족이 승계하지 않으면 그 기업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약방마다 특별한 비법들이 있습니다. 이 비법들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다가 다른 한약방을 차려서 자기의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비법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기법이 가족을 통해서만 전수되는데 가족들이 세금의 부담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승계하게 해주는 사회적인 편익이 크다는 논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상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며 가업승계를 유지한 조건도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흔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일본이나 독일에서 더욱 활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납세 유예만 하고 있습니다. 즉 가업상속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자산 2,600만 유로 즉 350억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9천만 유로까지 약 1,200억까지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심사를 통해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즉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경우는 2007년까지 공제 한도액이 1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5년 만에 이 공제 한도액이 1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이 가업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입법들이 이뤄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속세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피상속인, 상속을 하는 사람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본이득세와 소득세를 합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정 상속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의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율이 비근로소득세율보다 최소한 낮거나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로를 통해서 인적 개발을 하고 인적 자본이 축적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근로적인 행위를 통한, 즉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에서 오는 이득, 또 전혀 어떠한 노력도 없이 떨어지는 정말 불로소득인 상속소득 같은 것들의 세율이 더 낮다면 근로에 대한 의욕보다는 비근로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 부를 축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전반으로 봐서도 효율적인 세금 제도가 아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정의로운 세금 제도도 아닌 것입니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금 제도의 큰 원칙은 근로소득의 세율이 최소한 비근로소득의 세율보다 낮거나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과연 높은 것일까요? 소득세 과표 구간을 보시면 40%의 세율이 3억에서 5억 사이에서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속세율은 40% 부과가 30억을 초과해야지 가능합니다. 나아가서 8,800에서 1억 5천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 3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세의 경우에는 10억까지 상속을 받아도 세율은 30%에 불과합니다. 과세 구간들을 비교해 볼 때 상속세가 소득세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세율을 부과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불로소득인 상속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보다 세율을 훨씬 유리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경제발전이 급격하게 일어난 시기를 지난 세대가 지금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본이득을 남긴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없이 상속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상속세율이 명목적인 최대 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소득세와의 비교, 과표에 대한 비교, 그리고 엄청난 자본이득이 일어난 세대가 상속을 하고 있다는 경제 발전 단계에 대한 고려까지 한다면 결코 우리 상속세율이 높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조세체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세 등 다른 조세체계에 따라서 OECD 각국들은 상당히 다른 상속과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라는 최근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방식, 즉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소득세 방식으로 내는 방식의 상속과세가 20개국에 의해서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상속세 방식은 한국을 포함 4개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고, 자본이득세 방식이 4개 국가, 그리고 추가소득세 3개 국가, 비과세 국가 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많은 나라들이 유산취득세로 갔다, 자본이득세를 한다, 아예 세금을 안 내는 나라도 많다, 그래서 우리 상속세가 높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이 OECD 보고서의 기본 지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이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경제가 발전했고 성장한 단계에서 특정한 세대에 자본이득이 크게 일어나지 않은 세대는 자본이득세를 굳이 과세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 유산취득세 중심으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본이득이 굉장히 중요한 소득의 원천이었다면 자본이득 중심의 과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상속세 체계로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7개 국가 중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 나라들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을까요? 소득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상속된 것이 일반 소득에 잡혀서 과세가 되기 때문이고 그 세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같은 나라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좀 역사가 있습니다. 멕시코가 상속세가 없어진 것이 부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자본이득의 문제가 완화되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력 집중에 의한 멕시코의 부자들의 이익이 입법화되고 반영된 것입니다. OECD 이 보고서에서도 OECD 국가들의 상속세 관련된 전반적인 변화들이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종 공제와 가업 승계 공제 등을 통해서 그런 불평등이 더 강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속세가 적정한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것인지는 그 나라의 특성에 맞춰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낮은 상속세와 높은 가업승계 공제는 결국 부의 대물림을 야기할 것입니다.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우리나라 20대, 30대의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자산 비중은 35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2030계 이른바 MZ세대에 있어서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는 상속 제도가 완화되고 유지된다면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계급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OECD 보고서도 역시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부의 대물림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경제력의 집중을 야기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침해합니다. 상속세가 높다, 낮다라는 기준이 모호한 선동적인 이야기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본질이 무엇이고 상속세의 기능이 무엇이고 상속세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만이 한국 사회가 부의 대물림이 아닌 젊은 세대에게 공평한 기회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활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기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